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연을 맡은 심세움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는 조각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독일로 넘어가서 베를린에서 베를린 국립예술대학에서 미디어와 예술, 예술과 미디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뉴미디어 아트를 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한국을 베이스로 계속해서 작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블링크 아트 프로젝트 랩이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공간과 어떤 구성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공간 민문학 센터라는 어떤 이번에 그 강연을 제안을 받았을 때 궁금했어요. 주제가 뭔지. 근데 주제를 딱 혐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많이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그 혐오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좀 굉장히 좀 세게 들렸기 때문에 내가 이 혐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연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 무엇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대를 막론하고 혐오라든지 차별이라는 개념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있었고, 우리는 그거에 맞서서 계속해서 이제 공존을 하면서 또 살아오고 저항하고 이렇게 해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 작품들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이 혐오라는 주제와 또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또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작업들이 덜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는 뭐 미술사라든지 뭐 철학, 뭐 인문학적으로 뭐 그렇게 전공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작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 작업을 하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물로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를 전달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여기 제목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혐오라는 것을 제가 메타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일종의 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독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침식이 되었을 때는 인지를 못하지만 서서히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굳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점점 뭐 죽음에까지 이르기도 하는 어떤 그런 치명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현재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독이 있다면 해독제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해독제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예술 뭐 이런 부분들이 해독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잡은 어떤 그 강연의 주제는 혐오라는 독과 예술이라는 해독제라는 어떤 테마를 잡았고요. 좀 구체적으로 가면은 예술가들이 이런 차별과 혐오를 바라보고 어떻게 사유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작품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이번 시간에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게 이제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지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물건이 있죠. 네, 아마 제가 지금 이 학교 숙명여대 오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이 물건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 물건은 바로 벤치입니다. 예, 전혀 여러분들에게 낯설거나 처음 보거나 그런 물건은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저희들이 봐왔던 익숙하고 친숙한 물건이죠. 벤치에 대해서 제가 사전적인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를 이제 나타낸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왜 벤치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지 한번 보시죠. 그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너에게 벤치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편안함, 뭐 풍경, 산책, 휴식, 어떤 뭐 공원, 커피 한 잔, 그리고 뭐 어떤 엉뚱하신 분들은 뭐 노숙자라고 얘기하기도 하시고 따뜻한 감정인 것 같다.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우리가 생각하는 벤치와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 친구와 연인 그리고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가족들이 이렇게 어떤 길을 걷다가 벤치에 잠시 앉아서 지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랑을 속삭이기도 하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장소인데 특히 저는 그 독일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벤치라는 것이 조금 남달랐던 것 같아요. 어쩔 때는 필요하면 낮잠을 잘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여기 앉아가지고 작품을 구상했던 그런 그 장소이기도 해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벤치라는 곳은 친한 사람과 따뜻한 사람과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컴퓨터도 하고 연인과 앉아서 풍경을 감상하기도 하고 말이죠. 네,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는 좀 나이가 있으신 여성 두 분이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흑인으로 보이는 남성분과 여성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죠. 네. 각각의 사진에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벤치가 있고요. 거기 앉아 계시죠. 근데 이 사진은 실제로는 두 장의 사진이 아니라 한 장의 사진이에요. 네, 아마 보시는 분들은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뭔가 나이가 있으신 왼쪽에 있는 여성 두 분, 백인 두 분이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흑인들을 좀 기피하거나 쳐다보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 사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출소하기 전에 1986년부터 1990년도까지 조앤이라는 사진 기자가 여기에 굉장히 도박성으로 좀 자기 표현에 의하면 굉장히 도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적인 형태를 취재하기 위해서 갔다가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이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벤치 자체가 인종을 차별할 수 있는 도구로 뭔가 사용되고 있다. 사용될 수도 있구나. 일종의 차별을 하는 미디어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사진에는 자세히 보이진 않겠지만 의자에 자세히 보시면 유러피안 온리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유럽인 그러니까 백인들만 오직 앉을 수 있는 의자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좀 흥미롭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은 유치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어떤 이 벤치가 인종차별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의 어떤 증거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편안하고 친숙하고 따뜻한 어떤 벤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반대인 불편하고 혐오스러운 어느 벤치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이 벤치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갖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학생일 때 어떤 작업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제 작업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할지 구상을 하기 위해서 저는 주로 산책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 보면은 이제 바이레시아 플라츠라는 장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아름답고 걷기도 좋고 다양한 어떤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뭐 그런 것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한 번씩 자주 가서 걷기도 하는데요. 걷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을 했어요. 어떤 가로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로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팻말들이 붙여 있더라고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팻말들이 붙여져 있는데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K 모양도 있고 은행도 있고 뭐 빵, 망치, 뭐 음표, 뭐 편지지, 열쇠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마치 이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무언가를 홍보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처음에 이제 인식을 했었거든요. 아, 여기에 뭔가 이 관련된 유명한 곳이 있나 보다. 근데 홍보를 되게 조금 촌스럽게 하네. 약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을 하면서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반전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이 팻말의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글자들이 적혀 있어요. 이 독일어긴 한데 글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들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살펴봤더니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 유명한 독일의 나치 정권 시절에 유태인들이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를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앞서 보셨던 그림은 이제 이 글자들의 내용,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시각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짝 해석을 해봤더니, 예를 들면 유태인들은 뭐 저녁 7시 이후로 밖에 돌아다닐 수 없다. 유태인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빵을 살 수 없다. 유태인들은 은행에서 일할 수 없다. 유태인들은 직접 자기 집을 고칠 수 없다. 유태인들은 열쇠공이 될 수 없다. 뭐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목격자 증언도 있고 아니면 법령도 있고 그 당시에 얼마나 사사로운 것들까지 유태인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는지를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외국인이기 때문에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을 좀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했던 것은 바로 이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벤치의 그림을 형상을 하고 있는데, 사진에서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노란색 벤치 모양이었어요. 노란색으로 된 벤치 모양인데, 그래서 이 뒤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라고 쳐다봤더니 이제 마치 독일어죠. 근데 해석을 해드리자면 유대인들은 바이레셰 플라스, 지금 제가 산책하고 있는 바이레셰 플라스에는 오직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벤치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1939년의 목격자 증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보면 유치하거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처럼 뭔가 다양한 콘텐츠가 없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조금 단순화되어 있는 시대에서 지금 이 차별을 하고 있는 이 대상들이 굉장히 그 유태인들에게는 정말 큰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벤치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숙하고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 벤치라는 것이 인종차별을 하는데 사용이 됐다, 사용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뭔가 이거를 조금 더 리서치를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이 벤치가 노란색으로 뭔가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건데 궁금했습니다. 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까 라고 조금 더 제가 서치를 해봤더니, 이 노란색이라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유태인들을 상징하는 색깔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태인 별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면 그 별도 노란색으로 마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나치 시절의 영화를 보시면 유태인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팔에 차고 있는 이런 줄에서 보면은 이게 노란색 별로 이제 그림을 그려져 있는, 그러니까 문양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이레셰 플라츠라는 곳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과거에 이제 나치 정권에서는 어떤 동성애자라든지 어떤 몸에 장애가 있다든지 혹은 이렇게 유태인들을 이 바이레셰 플라츠라는 곳에 다 이렇게 이주를 시켜가지고 여기서 모여 지내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레셰 플라츠가 굉장히 그런 역사와 관련된 흔적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어느 한 여인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봤을 때도 마치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부끄러워서 이제 약간 얼굴을 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좋은 의미로 부끄러운 거. 근데 조금만 이 사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벤치에 보면은 여기 작은 글자가 적혀 있죠. 여기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누어피온 유덴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오직 유대인만이라는 뜻이에요. 이 글자가 있죠. 오직 유대인만의 글자가 있고 이 여자가 그 의자에 앉아서 얼굴을 가리고 있죠. 근데 이 의자라는 게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앉는 의자 말이죠. 유태인들을 이 의자에 앉혀놓고 뭐 침을 뱉고 모욕감을 주고 뭐 배설물을 투척하고
그리고 모욕감을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유태인들을 거기 앉혀놓고 침을 뱉고 아이들이 물건을 던지고 뭔가 오물을 투척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인종을 굉장히 차별하고 모욕감을 주고 혐오감을 주는 그런 짓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벤츠가 바이러시 플라스에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네. 그리고 반대로 보시면은 니스트 피어 유덴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유태인들은 여기 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만 앉아야 되는 의자가 있고 유태인은 앉을 수 없는 의자가 존재했던 거죠. 보신 바와 같이 어떤 유태인이 아닌 나이가 드신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많은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럼 벤치라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러한 시대에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서 많이 잊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벤치를 통해서 이 시대를 뭔가 기억할 수 있는 작업물을 만들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 조금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노란색 벤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뭔가 이렇게 기념을 한 어떤 흔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어느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찾았는데 이게 아마 유태인의 무슨 날을 기념하면서 만든 의자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노란색 의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좀 기념을 했던 흔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풀어갔었습니다. 이제 디벨롭을 해가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맨션이라고 적혀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벤치를 보면 이게 메시지 이게 벤치예요. 저는 이제 노란색을 벤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벤치를 그냥 봤을 때에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지라는 그냥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앉을 수 있는 벤치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특수한 뭔가 필터 혹은 렌즈를 통해서 이 벤치를 본다면 과거에 있었던 노란색 벤치가 보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그런 생각은 전혀 제가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서 이 벤치는 현실에 있는 그냥 별다르지 않는 벤치처럼 보이지만 암호화가 되어 있는 거죠. 과거의 어떤 노란색 벤치를 이제 숨겨놓은 암호화가 되어 있고, 이 필터를 통해서 이 벤치를 보면은 그 암호가 디코딩이 되면서 해독이 돼서 과거의 노란색 벤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어떤 벤치가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 수 있는 미디어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3D로 시뮬레이션을 그 당시 했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지금 앞과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런 시각적인 시뮬레이션은 이제 좀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좀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만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그 당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아이디어가 괜찮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 당시 이제 학교 교수님한테도 그렇고 같은 학교 클래스에 있던 친구들한테도 너무 재미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가 굉장히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회색 벤치인데 내가 단순히 어떤 렌즈를 들고 오거나 혹은 뭐 필터를 들고 온다고 해서 이게 노란색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가능하지? 막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작업을 한 적이 없으니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레퍼런스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 어떤 캐논 코리아라든지 뭐 JMUB 테크, 그 다음에 렌즈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카이스트의 어떤 신소재 연구소라는 어떤 그런 곳이 있어서 한번 연락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베를린에 이제 F라고 있는데 자유대학이라는 굉장히 좀 큰 규모의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곳을 내가 조금 집중적으로 문의를 좀 해보자.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단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계획 자체가 나 자신은 잘 모르지만 이것을 구현해 줄 수 있는 렌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렌즈 회사에 연락하고 이메일로 문의도 했는데 썩 좀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제가 다 사용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 렌즈 하나 가격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인 제가 이것을 사용을 해서 뭔가를 테스트해 본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UV 틴트라고 해가지고 울트라 비올렛 틴트라고 죄송합니다. 소리가 너무 크네. 틴트라고 해서 왼쪽에 보시는 것 같지만 이 하얀색 잉크가 UV 라이트, 그러니까 블랙 라이트라고 하거든요. UV 라이트를 비추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그런 재료들을 봐서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 작업을 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원이라든지 야외에 설치를 하고 싶었는데 이 작업물이 노란색으로 바뀌려면 이렇게 블랙 라이트가 항상 비춰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이 따라섰어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구현은 가능했지만 아쉽게도 제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실제로 자유대학교 물리학 어떤 교수님이 과거에 오래된 고전 명화 있잖아요. 그림들을 이제 어떤 특수한 필터를 통해서 사진을 딱 찍으면은 그 그림에 숨겨져 있는 어떤 낙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실제로 이 연구소에 방문을 해서 한번 여러 가지 문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이지만 그 필터를 통해서 사진을 찍으면은 이렇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여성의 그림이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아쉽게도 뭔가 숨겨진 거를 디코딩해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프로세스까지 갔었는데 이게 노란색이 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도 굉장히 저한테 흥미로웠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UV 그런 안료가 있죠. UV에 반응하는 안료가 있는데 야외에서 UV 설치를 했다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 스트로보라고 하는데 카메라에 설치된 플래시에 만약에 그 UV 블랙라이트를 반짝하고 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걸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테스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조금 다시 다음 플랜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렌즈라든지 어떤 특수한 빛이라든지 그런 방법론으로는 이것을 작업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 더 이제 다르게 갔던 게 그러면 잉크 쪽으로 가보면 어떨까? 세상에도 굉장히 어떤 특수한 잉크들이 많으니까 그 잉크 쪽으로 가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베를린에 가보면은 이렇게 특수 잉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어떤 샵이 있는데요. 이 샵에 가서 제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테르모크로믹이라는 잉크가 있었고 포토크로믹이라는 잉크가 있었어요. 이제 포토크로믹이라는 잉크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보는 햇빛 있잖아요. 햇빛에 반응하는 잉크예요. 이제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햇빛이 비치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바뀌고 비치지 않는 부분은 투명색으로 바뀌는 그런 특수한 잉크고요. 또 하나는 테르모크로믹 잉크는 여기 이제 영어 그대로 열에 반응하는 잉크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그 벤치 자체를 노란색으로 칠해놓고 이 테르모크로믹이라는 그 물감을 가지고 검은색으로 그 위에 덧칠을 해놨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열을 가하면은 그 속에 있는 노란색 벤치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구상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온도 자체가 굉장히 야외 온도가 불안전하고 굉장히 온도가 높은 온도를 주지 못하면은 이 벤치 이 잉크 자체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구나. 어떡하지? 라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갔던 게 뭐냐면 평광 잉크라는 것이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그 평광 잉크가 뭐냐면 이제 평광이라는 게 편이 이제 치울진 편에 빛광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어떤 치우친 빛만 투과시키는 어떤 것을 평광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평광 필름을 알고 있었는데 평광 잉크라는 것은 존재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제가 알아보니까 집회 같은 데 사용이 굉장히 많이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디지털 폴리라고 이제 그런 업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서 이제 문의를 했었더니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다른 색깔들은 만들 수 있는데 노란색을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것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접근한 마지막 재료적인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평광 잉크 같이 평광 필름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해결점을 찾게 되었는데 이 평광 필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뭐 LCD TV라든지 LCD 모니터 그리고 우리가 3D 영화 같은 거 보면 안경 같은 걸 나눠주잖아요. 거기 있는 그 렌즈 자체가 다 이제 평광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에서 평광 필름을 제거를 한 뒤 지금 이렇게 3D 영화를 볼 때 쓰는 안경 있잖아요. 그 안경을 통해서 보면은 평광 필름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각적인 눈에서만 보면은 이렇게 백라이트만 보이게 돼요. 하지만 평광 필름을 보게 되면 평광 필름을 통해서는 지금 이렇게 시각적인 이미지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광 필름의 어떤 간단한 원리를 찾아보니까 아까 치울칠편의 빛광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빛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 파장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첫 번째 평광 필름을 통해서 1차적으로 걸러지게 되고 이제 평광 필름이 두 개가 되면은 지금 다양하게 이제 있는 파장이 있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이렇게 투과시키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빛이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평광 필름을 통해서 하나의 파장만 이렇게 투과시키는 어떤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필름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흔적을 찾았던 게 뭐냐면 이 평광 필름과 특수한 건 아니고 일상적인 어떤 약간의 해킹을 통해서 노란색으로 바꾸는 것을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약간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 앞서게 제가 이제 평광 필름을 이제 사용을 이제 하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평광 필름에 이렇게 지금 그 테사 필름이라고 그 스카치 테이프 같은 것들을 붙여서 이렇게 평광 필름을 겹쳐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노란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깔들을 굉장히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정말 좀 허무했던 게 어린애들이 과학 놀이를 할 때 사용되는 도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내가 멀리서 뭔가를 찾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이제 이 어떤 실험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이 좀 찾아서 다행이지만 많이 이렇게 허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또 쉬워 보이지만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게 그냥 평광 필름 두 개를 겹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색깔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든 뒤에 있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스카치 테이프 같은 것들을 붙여줘야지 이런 색깔들을 뭔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원리가 무엇일까라고 찾아봤더니 평광 필름끼리는 투과시킬 수 있는 한쪽에 치우쳐서 빛을 투과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스카치 테이프를 붙임으로써 투과되는 과정에 그 스카치 테이프의 두께에 따라서 뭔가 빛이 굴곡이 된다고 해요. 빛이 굴곡이 되기 때문에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뭔가 파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보라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 재료를 사용을 하면서 조금 많이 힘들었던 거는 나름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사용했던 조그마한 어떤 스카치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 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노란색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됐었어요. 근데 이 작업을 좀 벤치를 크게 만들어야 된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스카치 테이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매장에 파는 굉장히 큰 스카치 테이프를 사와가지고 했는데 좀 다른 모델이에요. 제가 사용했던 것은 한국에서 사온 모델이었고 그걸 이제 써기에는 너무 용량이 부족하니까 독일의 매장에 가서 이거를 사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스카치 테이프의 두께에 따라서 색깔이 굉장히 좀 미묘하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산 테이프들이 그 노란색이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독일에 있는 뭐 테이프를 파는 매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샘플들을 다 사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했는데 정말 아쉽게도 그게 구현이 되지 않아서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한국에서 테이프를 주문했던 것 같아요. 이제 테이프를 전문적으로 크게 제작하는 어떤 공장에 연락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테이프를 썼는데 혹시 이 테이프를 제작하는 곳입니까? 라고 물어봤었고 그곳에서 한 30cm짜리의 어떤 롤로 된 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이제 이 작업에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작업은 이렇게 사람이 지금 이 작품을 보는 관람객이 이 작품을 볼 때는 그냥 볼 때는 회색 벤치이지만 이 필터를 통해서 보면은 노란색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이 회색깔 같은 경우에는 평광 필름이 들어간 어떤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같은 평광 필름끼리 보면은 색깔이 노란색이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셀로판 테이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더 이렇게 붙여가지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어떻게 제작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 제작 구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도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 벤치에 들어가는 나무를 제작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 만들려고 만든 제작한 그래픽인데요. 이 하얀색 부분이 나무라고 한다면 그리고 좀 기반이 돼야 될 게 이게 나무색의 필터가 올라가면 노란색 표현이 잘 안 돼요. 항상 흰색이 배경이 돼야지 노란색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많은 테스트를 한 결과 안 나오네요. 한 결과 이 나무가 흰색이 되어야지 내가 생각하는 노란색이 표현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져서 나무도 다 흰색으로 칠하는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필터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계획이고요. 네, 이거는 아까 이제 시뮬레이션도 보여드렸지만 그 필터를 통해서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가판대 같이 뭔가 볼 수 있는 여기 인포 타펠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리고 이 아래에는 실제로 그 역사 때 이 의자가 이렇게 사용됐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인포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 작업을 구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실제로 그 벤치에 있던 의자 자체에 제가 이렇게 작업 재료적인 걸 사용을 해서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베를린 시에 연락을 해보니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벤치를 제작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돼서 이제 벤치를 실제로 나무를 재단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노란색 벤치인데 그 회색 벤치인데 평범한 회색 벤치이지만 그 필터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 벤치로 변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을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사진 여성이 이제 얼굴 가리고 있는 사진에 보면은 뉴어fen 유덴이라고 오직 유대인만이라는 뜻의 그 글자가 적혀 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어떤 폰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폰트체로 그대로 이제 아크릴을 레이저 커팅을 해서 밑에 테이프를 붙이고 아크릴 레이저 커팅한 데다가 이 글자를 커팅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내 안에서는 굉장히 작동이 잘 되는데 과연 이게 밖에서도 작동이 잘 될까? 표현이 잘 될까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 근처에 한번 야외에 나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와주는 분과 함께 이제 의자를 옮기면서 한번 촬영을 했었고요. 촬영하는 도중에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지금 보시는 분은 이렇게 노란색 자전거도 있고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죠. 아마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DHL이라고 해야 될까요? DHL의 어떤 택배라든지 우편물을 배송하시는 분 같아요. 이 분이 지나가더니 그 자전거를 세우시고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왜 의자를 만들고 있냐라고 질문하셔서 제가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좋다, 자기가 혹시 여기서 사진을 좀 찍을 수 있겠냐, 그리고 자기 친구도 유태인인데 이 작업을 너무 좋아할 것 같다, 자기 친구도 데리고 오고 싶은데 혹시 이거 어디서 전시하는 거냐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잘 해드렸고, 또 이 사진을 제가 꼭 남겨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전거가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자전거에 노란색 조끼를 입으신 DHL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노란색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좀 하나의 기록을 하면 되게 좀 상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업이 다 된 이후로 실제로 바이레이션 플러스에 연락을 해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실제로 그 의자가 있었던 위치라고 해요. 제가 이제 유태인 어떤 뮤지엄도 되게 많이 갔었고, 어떤 유태인들의 이런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역사 기록들을 많이 보관한 어떤 그런 이제 기관에 가서 그 기관을 관리하시는 분께 질문을 했더니 아마 그 의자가 저기쯤 있었을 거야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의자가 저기에 설치가 돼서 조금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 문제는 사람들이 의자에만 앉고 그 필터를 통해서 의자를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게 좀 제가 이 작업을 계속 뭔가 하면서 좀 고민이 됐던 건데, 이 필터의 앞에 서가지고 이 작업을 봐야지 노란색 볕으로 변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그냥 쉬었다 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작품에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많은 좀 애로사항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교수님이 그것도 일종의 작업의 한 부분일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이렇게 실제로 그 바이러스 플라스의 공원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제 전시를 했고요. 네, 이렇게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작업하는 그러니까 예술가가 작업을 하는 방식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정답이 없고 방식도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모든 예술가가 저처럼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작업하는 방식이 이렇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리서치와 시행착오와 어떤 프로토타입과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좋았던 점은 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 작업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부분이 좀 제가 많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편집을 했지만 이 의자라는 걸 설정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작업으로 가져가야 될지를 막연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이 바이러스 플라스에 유태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좀 하나씩 길에서 만나면서 많이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넌 알고 있니? 뭐 물어봤는데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뭐 격하게 막 갑자기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그 시대를 막 회상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그 이야기가 무언데? 무슨 이야기를 나중에 해주면 내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했을 때 그 할머니가 해주셨던 얘기를 제가 전달받은 거는 이 의자에 앉아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을 정말 많이 당했구나라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막 아까 욕설이라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오물투적은 사실 그냥 표면적인 거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치욕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당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내가 이 작업을 꼭 반드시 해서 조금 유태인 뮤지엄이라든지 유태인 박물관이 베를린에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 유태인 뮤지엄이라든지 이런 것을 뭔가 좀 기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고 아까 앞서 보시다시피 재료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재료들이 사실상 굉장히 비싼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재료들을 시행착오를 하면서 많이 실패를 하기도 했지만 뭐 사기를 당한 적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작업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에게 경험을 전해줄 수 있는 작업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뭐 실질적으로 이걸 전시를 하면서 제가 이 의자가 파손되면 안 되니까 이 전시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보는 모습을 제가 이제 관찰하고 찍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 과거 역사에 대해서 지금 독일에 있는 어린이들은 뭐 알긴 알지만 이 벤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벤치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줬을 때 이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알게 돼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도 많았었고 여기에 계신 이제 조금 기억에 남는 분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신 약간 할아버지 같은 두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작업을 보시고 저한테 정말 많은 조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베를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역사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작업을 해주면 안 되겠냐.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좀 내가 지금 있는 어떤 집무실에 와서 같이 좀 우리가 한번 협업을 해보면 어떻겠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가면서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 작업을 꼭 한번 전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하게 됐고요.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다양한 작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적인 현상,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가지고 작업을 좀 덜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느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크진 않겠지만 하나의 영감으로 작용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영감이라는 것은 제가 개요를 나중에 좀 보내드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 살다 보면은 특히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은 뭐냐면 굉장히 좀 삶의 패턴 같은 것들이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좀 남들과 많이 비교하기도 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라든지 내가 잘 살고 있니 못 살고 있니를 이제 많이 느끼다 보니까 갈등도 많이 생기고 어떤 뭐 차별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어떤 혐오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고정적인 편견이라든지 프레임에 계속 뭔가 쌓여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혐오라는 독에는 예술이라는 해독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러한 작업들 혹은 다른 작가들이 작업한 작업들을 보면서 조금 더 뭔가 자신의 어떤 시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영감이 되면 어떨까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개요를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은 사실 예술 작품 감상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작업하는 친구들 말고 일반적인 회사원들이라든지 직장인들 친구들을 보면은 그리고 어떤 그 회사 생활이라든지 사회에 쩌들어서 뭔가 계속 뭔가 불만이라든지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은 좀 뭔가 한 가지 포커스에 뭔가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뭐 문화생활을 좀 즐겼으면 좋겠다, 뭐 작품 전시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우리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낸다는 것 자체를 좀 어렵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술관을 가시면은 이제 주로 목격하시는 게 이제 현대 미술이잖아요, 그죠? 현대 미술을 보면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사실은. 난해한 부분도 있고 뭐 속히 우스갯소리로 저건 나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현대 예술이 제가 봤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해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그냥 고정관념을 해체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 그런 고정관념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살아주는 역할을 했다면 현대예술을 봤을 때 그 난해함이라든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뭔가 내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뭔가 내 생각들이 파괴되고 해체됐을 때 그게 다시 재구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언가를 조금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또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계기들을 저는 꽤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 뭐 아까 예를 들어서 혐오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어떤 젠더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저 같은 이제 예술가라든지 또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 이 작업을 통해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전시를 하면서 전시를 좀 여러 군데서 했었거든요. 전시를 하면서 유태인 분들을 좀 많이 만났었는데 유태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앉아서 40분 이상 떠나지 않고 앉아서 계속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이 작업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조금 일종의 좀 치유를 해드리지 않았나,
그런 기회를 조금이나마 드리지 않나는 생각을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예술가로서의 일종의 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야 될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뭔가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저는 이 제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에게 경험을 드리고 싶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 혹은 자신의 어떤 제한된 꽁꽁 싸맨 것들에 대해서 좀 벗어나서 무언가를 좀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대단하지 않은 작업이지만 이 작업을 이제 시작하고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됐고 어떻게 결과까지 만들게 됐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정말 저 자신도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이 작품을 했던 그런 기억들을 많이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혹은 뭐 다음 어떤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그 누어프 유덴이라는 어떤 작업물 말고 어떤 이런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작업들이 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언제 한번 꼭 소개시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